안녕하십니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나누는 법을 한 권의 책을 통해 배우는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자 강승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주 건너서 이번 주에 만나서 지난주에 이어서 윌리엄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 네. 예, 이제 남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예,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어요, 두 분? 동열 씨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두 분 오늘 옷을 굉장히 이렇게 포멀하게 입고 오셨는데 저만 이렇게 아. 티셔츠를 쭈레쭈레하게 입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UN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UN 산하 청년 단체티입니다. 아. 사실 지난주에 입고 왔던 옷도 단체티였어요. 네. UN 아카데미 임팩트 어스파이어라는 단체티였는데 카라티고 좀 네네. 단정해서 단체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복장이 딱 이렇게 갈려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됐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ICF라고 인터내셔널 콘 펀드 해갖고 국제 옥수수 재단이라는 NGO랑 같이 이번 여름 방학 때 네. 8월 15일 광복절 날 폐회봉사를 갑니다. 캄보디아로. 아, 캄보디아로 가시는 네. 거예요? 기분 한번 내려고 입고 왔어요. 가서 무슨 일을 하나요? 가서 이제 현지 대학생들하고 학술 교류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초등학생들 위생 교육 같은 거 짧게 가는 거라 열흘 남짓 가는 거라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지는 않은데 이제 가서 많은 걸 또 배우고 보고 느끼고 또 돌아올 예정입니다. 인터내셔널 콘 펀드 처음 듣는데 네. 혹시 막 식량 안보와 관련돼서 일하는 기관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식량 관련 NGO예요. 그래갖고 말 그대로 옥수수 관련해서 그 GMO가 아니라 진짜 순수 옥수수 교배해서 옥수수 품종 개량해서 그걸로 이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재단이고요. 사실 지난주에 입고 왔던 그 옷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입고 왔었냐면은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5월 달에 네. 산사태가 났었어요, 사실. 그랬죠. 예. 우리도 세월호 사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났던 네,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2,500명 가량이 이제 매몰이 됐었고 구조 능력이 없어갖고 왜냐면 이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이. 네. 이제 구조 포기 선언을 정부 차원에서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했었고 뭐 며칠 있다가 다시 구조 작업 재개한다고는 했는데 포크레인이 한 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진도체육관에 아프가니스탄 교환학생 온 한국으로 선문대학교로 교환학생 온 아프가니스탄 남녀 그 대학생 두 분이서 진도체육관에서 청소 자원봉사를 한다고 네. 그런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정부 차원에서 뭐 공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학생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거는 그래서 네.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모금 활동을 약소하게 했고 네. 이제 NEI라고 한 아프간 친선협회라는 또 기관 측에 전달을 해서 이제 거기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뭐 하는 곳이냐면 거기는 콩이 단백질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작물이잖아요. 네. 콩 종자를 연구해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지금 일주일 건너 연달아 이렇게 식량 관련 NGO랑 이렇게 겹치네요.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셨군요. 아닙니다. 정말 식량 안보도 정말 중요한 문제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막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바이오매스가 중단된 이유가 바이오매스 개발이 중단된 이유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식량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식량을 에너지로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단된 여러 이유 중에 그게 중단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단된 이유 중에는 또 이제 그 옥수수나 그런 걸 그 연료로 쓸 그 에탄올을 만들 그런 작물을 재배하려고 멀쩡한 숲을 이렇게 베는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정말 지구에 있는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남을 만큼의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아직도 전달이 안 돼서 네. 아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콩이 단백질이 보고라고도 하고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러면 콩을 그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아, 재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일단 콩을 재배할 수 있게끔 네. 정부하고 아예 협력을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 농민들한테 콩 종자도 보급을 하고 네. 작물 기르는 방법 같은 것도 이렇게 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나온 그런 콩들을 조리해서 뭐 두유로 만들어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더 가난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보급을 한다든가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섭취원이 콩, 닭, 소 이렇게 네. 있는데 네. 콩의 14배만큼 닭고기가 비싸고요. 같은 무게 단위상 네. 콩 예를 들어서 100g보다 닭고기 100g이 14배나 비싸고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 소는 콩의 10배. 그러니까 아, 닭고기가 더 소보다 더 비싸군요. 비싸요. 음.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제 빈곤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콩으로서 그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단백질 함량을 보니까 콩이 오히려 고기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 아프간 친선협회에도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국제 옥수수재단하고 네. 같이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됐네요. 네. 아, 멋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UNSA 네, 옷을 입고 나오셨군요. 네 저희 동아리 옷 입고 왔습니다. 혜은 씨는 어떻게 일주일 보내셨어요? 저는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먼저 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일 없었고요. 제가 그 ODA 워치에서 열었던 강연을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그게 CPS 왜 아무도 모르는가라는 제목의 강연에 네. 토론회 CPS. 갔었는데 가 뭐의 약자죠? 저는 이제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곳에서 CPS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 제가 받은 CPS는 Creative Problem Solving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아 근데 혜원 씨가 알고 있는 CPS는 뭔지 궁금해요. 제가 한 거는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해서 국가 협력 전략이에요. 이것도 한국형 ODA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략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닥에 가입하면서 2009년에 네 한국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면서 선진화 방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어허. 네 그 2011년부터 이제 CPS라고 해서 국가 협력 전략이 보고서가 레포트처럼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중점 협력국을 선정을 하고 그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인 모든 그런 상황을 다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ODA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오, 속된 말로 하자면 케바케 전략이네요. 네, 케바케 전략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아. 맞춰서 적절하게. 네. 아, 케바케. 네, 케바케.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9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어요, 선배님.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좋은 거 배우네요. 이렇게 그게 솔직히 원조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이 한정되는데 그 수많은 국가에 다 조금씩 나눠주면은 솔직히 그게 그만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말고 맞아요. 끝나고 돈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바에 그 여러 국가 중에 몇 국가를 뽑아가지고 그 선정해서 그 국가에다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총 26개 국가가 뽑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솔직히 이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건데 국민들이 CPS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국가를
선정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ODA 워치는 이거를 다시 시사성을 제기하는 을 위해서 의문을 제기했죠. 왜 아무도 모르는가? 되게 도발적인 주제인데 저도 솔직히 CPS에 대해서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강의로 잠깐 듣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몰랐는데 그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KSP에 버금가는 그런 괜찮은 전략이네요. 네. KSP가 뭐의 약자인가요?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이라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 발전 경험을 공유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네. 경상북도가 출자해서 새마을 새천년 재단이라는 거 그런 기구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그런 우리나라의 급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개발도상국 사람들 초빙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드 리서칭을 가서 그 현지에 맞게 현지화 작업을 거친 뒤에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정부 기관 막 기재부나 아니면 환경부와 함께 협력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되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KSP 보고서가 엄청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도 꽤 많았어요. 네. 특히나 괄목할 만한 점은 괄목이라기보다는 주안점으로는 그 새마을 운동을 보급시켰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는 거. 그것과 KSP의 보급이 상당히 밀접하지 않겠느냐. 근데 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그거는 시행되고 있었던 거라 뭐 그렇게 개연성을 붙이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으나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딸 세대에 와서 또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적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5대2 징역 금액을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혼자 아주 조심스럽게 혼자 조그마하게 자그마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KSP 그리고 또 먼저 말씀하신 CPS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개발협력 쪽 이제 국제 협력과 원조 쪽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약어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회과학 계열이나 그런 데서 비슷한 약어가 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CPS가 코퍼레이티브 아니요. 컨트리뷰티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말 그대로 국가 협력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코퍼레이트라고 원래 맨 처음에 그런 의미로 쓰이다가 파트너십으로 바뀐 이유가 HLF 그 최고급 HLF4 그 부산에서 한참 개발 원조 총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2011년도였나요? 2011 제가 군 생활하는 도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1년도일 거예요. 아마 제가 수험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그랬나요? 근데 그때 가장 대두됐던 게 이제 항상 수원국의 오너십 주인 의식을 갖고 원조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역사를 많이 했었어요. 선진공여국에서. 그런데 부산에선 조금 포인트가 달라진 게 이제 수원국도 하나의 파트너인 거예요. 그냥 내가 주는 이런 수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위치에서 같이 협력하는 동반자의 개념으로 파트너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서 CPS도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더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농가를 가신다고.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사회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한국도 도시와 농촌의 갭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도농 간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심지어 대학 입시 전형에서도 농어촌 계열
전형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네. 제가 가려고 하는 지역은 이제 복분자를 주로 재배하는 곳인데 그 좋다는 복분자. 네. 저 같이 갈까요? 같이 가세요, 도현 씨. 오실래요? 남자한테 좋은데. 오실래요?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인력 많을수록 좋습니다. 말할 방법이 없네. 네. 근데 이게 그 복분자를 수확하고 이제 가지치기 하고 이런 작업이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이게 다 상하기 전에 다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는 거예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벽에까지 계속 그거를 재배를 하신대요. 그 농사를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인부도 돈을 주고 인부를 사용하기도 한데 그 인부가 양파 재배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양파밭으로 많이 간대요. 이러면서 이런 상황도 결국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솔직히 제가 개발하고 공부하면서 외국에도 봉사를 많이 다녔고 도와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외면하는 거는 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이것도 하나의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갑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 유엔한 국악사협회도 농화를 가거든요. 정말요? 지금 장소 선정에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두 분이 또 에너지가 확실히 있으세요. 그때 그냥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업무도 많겠지만 또 국내 봉사 그리고 또 해외 봉사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제가 오다가다 북카페를 진행을 맡은 게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일단 젊은 분들이라서 너무 좋고요. 한번 묻어가려고 저도. 예. 근데 어떻게 아시는 그런 어떤 그 개발 협력이라던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들 이런 거에 대한 건 열정 못지않게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이스톨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를 계속 이야기할 거지만 네네. 그 가운데서 또 두 분이 그동안 겪었던 어떤 봉사 경험이라던가 뭐 어떤 업무 경험이라던가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또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뭐 여튼 사설이 좀 길었지만 네. 여튼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그 책은 윌리엄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니까 네. 그럼 제가 또 일주일이 지나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내용을 조금 많이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뭐 지난주에 맥이 좀 한참 불타오를 때쯤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멈췄었잖아요. 네. 거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볼 겸 제가 이스털리가 주장하는 걸 한 번 더 정리해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계획과 타입은 일단 약간의 탁상공론식이라고 윌리엄 이스털리가 일침을 가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전반적인 거시적인 그런 계획 같은 거를 짜고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인 그런 견지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타입을 계획과 타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또 이제 탐색가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실무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피드백, 뭐 피어 리뷰 이런 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라기보단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이렇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우선 뭐 계획가 분들에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스털리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탐색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금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면 그들이 세계의 빈곤을 즉시 제거하거나 평화를 가져오거나 또 환경을 구할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모든 걸 나 혼자 이렇게 짊어질 그런 영웅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자그마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고 서로 연대가 필요하다고 장지글러님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에 있는 그런 탐색가들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그들이 빈민들 스스로 가장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역량 강화를 좀 도와줬으면 한다.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책 내용을 토대로 추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서구에서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계획가가 될 수가 있고 탐색가들은 빈민의 삶, 대원조의 진행 과정, 사적 시장 활동, 비서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서구 정부의 행동에서 모두 점진적인 개선을 탐색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약간 분리해서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네. 네. 서구 번영의 비밀 중 하나가 자유시장이 갖는 피드백과 책임이었다면 서구 세계가 비서구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자유시장을 소개하는 것이죠. 서구 사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백인의 의무를 가중시키는 다음 단계는 비서구 세계가 시장 경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을 원조의 조건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 경제 구조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로 구조 조정하도록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그 정책적인 결과만 보면 실패했죠. 예, 그 보면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결국 그 경제 원조를 통해서 시장 경제 체제로 구조 조정하는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 그 실패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러시아는 1992년 1월 1일에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되었어요. 근데 러시아인들은 서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격 통제를 철폐하고 바로 국영기업을 다 민영화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구는 러시아가 최소한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했다고 인정을 했죠. 근데 그 당시 경제학자들은 몇 년 내에 러시아의 평균 생활 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러시아인들한테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러시아는 90년대에만 13번의 구조조정 차관을 받았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수천 %에 달하고 10년간 생산성이 붕괴되었죠. 이거는 효과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책에 나오는 사례이거든요. 네.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이렇게 계속 읽어봤던 그런 책들에서도 워싱턴 컨센서스의 그 한계점. 대패, 네. 그 삼겹살 말고 대패, 대패. 엄청난 패배. 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성공했던 그 모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박해식으로 네.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네. 그 불협화음이 이제 엄청난 파장을 악영향을 이렇게 몰고 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동료 씨가 아까 들은 비유 중에 한복이 최고 옷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복을 입어라 이렇게 딱 맞춰서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최고의 그 선진 체제니까 아프리카 러시아 너희도 해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는 쿠바산 시가가 최고의 군것질 거리인데 네. 그거를 애기한테 주면 과연 이것은 그 애기한테 맞는 것일까? 애기한테는 차라리 예. 팥 양갱이나 밤 양갱, 그렇죠. 아니면 추파춥스 이런 게 더 좋잖아요. 네, 미성년자 흡연은 불법이니까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각자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그런 뭔가를 준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탐색가들이고, 네. 네.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식량 같은 기본적인 수요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다뤘었는데 네. 지난주. 네. 솔직히 계속 언급되잖아요. 1980년대 개도국이 이렇게 경제상이 안 좋았고 네. 구조조정 정책을 받았고 융자를 받는 조건을 구조조정 정책을 하고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낳았고 이게 계속 언급되는 거 보면은 네. 정말 원조가 그 개발도상국가의 상황에 맞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정말 최악의 경우를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작년 여름에 제가 라오스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갈 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낼 거를 상상하면서 한 100여일간 이렇게 전국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준비 열심히 해서 갔는데, 저희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음악 교육, 뭐 위생 교육, 미술 교육, 체육 교육 막 이런 식으로 몇 개 네. 팀을 나눠서 했었는데, 음악 교육 팀 중에서 마라카스를 준비해 왔어요. 아, 마라카스가 마라카스라고 그 네. 인디 밴드나 어쿠스틱 밴드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해갖고 안에 모래 같은 걸 쳐서 사각사각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치는. 네, 그거예요. 아, 그 소리 나게 이렇게 네네네. 착착착착착착 막 예, 예. 소리 나는 그걸로 저희가 음악, 라오스에는 음악 과목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자 감각 같은 것도 익혀줄 겸 재밌으라고 저희가 페트병이 현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갖고 대충 주먹 크기 정도 되는 그 250ml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되는 페트병을 저희가 학생 수만큼 구했어요. 갖고 수업 시간 때 같이 이렇게 마라카스도 만들고 꾸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샤각샤각 소리도 내면서 이렇게 박자도 맞춰보고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저는 그 팀은 아니었고 저는 위생교육팀이었는데 네. 그 팀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자 단원들밖에 없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수업을. 네. 잘 했는데 문제는 수업 끝났다고 수업 끝난 종을 딱 치니까 애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지붕으로 휙 던지고 마라카스를 자기네들끼리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막 공놀이 하듯이 막 우리 캐치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탐색가가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 네, 윌리엄 미스털리의 표현을 빌자면 그때 저희는 탐색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 아이들이 즐거워하긴 했으나 네.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했던 거는 그런 음악적인 도구 그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공처럼 갖고 놀 만한 그런 무언가가 아니었는가. 장난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쵸.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귀엽게도 빅푸시에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리틀 푸시, 네. 큐티 푸시 요 정도 예. 저희의 방식 그런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조금 더 현지 아이들의 수준과 네. 그런 취미, 취향 그런 거를 좀 더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런 걸 아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고, 네. 뭐 그때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아. 굉장히 수업 시간 때 애들이 굉장히 막 까르르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끝나자마자 휙 던지니까 아주 그 여자 단원들이 아주 울상짓더라고요. 아,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며 나의 쿠쿠답스 심장이 깨졌다 막 그러면서. 쿠크가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색가적인 그런 역량을 좀 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현 씨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이제 탐색가의 어떤 하나의 비유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리고 참 책에서 이스털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 건너편에 있는 계획가들이 그 산 언덕 너머에 있는 국가의 상황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그거는 식으로- 지지난주 책 내용인데요. 그랬나요? 근데 네. 여튼 저는 볼리비아 케이스. 맞습니다. 제프리 삭스가 IMF 사람들을 비판하는. 네, 제목이었었죠. 맞아요. 저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 상황과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리고 동률 씨는 그리고 동률 씨와 함께 갔던 봉사단원들은 라오스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 방법에 그런 니즈를 표현하고 그거를 다 알아볼 수 있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경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통도 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밑바닥 현실을 알아내고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는 탐색가. 그 탐색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스터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자꾸 밑바닥 하기가 약간 좀 그러네요. 아, 네, 정말 밑바닥. 뭔가 좀 현장 이런 현장.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표현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꿔야겠어요. 현장의 그 역할을 발견하고 네. 그런 걸 찾아가는 삼색가. 예. 어떤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 혜연 씨가 또 좋은 사례를 하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유명하죠. 책에서도 나오죠. 그라민뱅크인데요. 네. 네, 그라민은행은 실제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 소액 대출 같은 건데요. 이런 빈공국에다가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공하고 또 빈국 사업 진행에서 걸림돌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세계은행의 시미온 잔코프 등 탐색가로서의 성공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라민은행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요. 예.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일반 은행과 다르게 그라민뱅크는 무담보와 낮은 이자를 받고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여기서 마이크로 크레딧의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네. 이 무하마드 유누스 그러니까 그라민은행의 창시자 이분의 그 혁신적인 생각. 돈을 빌려준 뒤 단순히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일반 은행과는 달리 직접 대출자들의 마을을 찾아가서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또 일자리 정보도 세상에 이런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 네. 일자리 정보도 주면서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사업 좀 벌여봐라 이렇게 빈곤 퇴치를 위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 그라민뱅크에서 대출받은 780만 명 가운데 60%는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상환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망하겠다 그랬는데 상환율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재밌네요. 네. 모두의 기대는 당연히 망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사람들의 그 예. 유대와 그 신뢰 네. 그런 뭔가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네. 이걸 산산조각 내서 상당히 통쾌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라민은행은 이제 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또 그 공로로 무하마드 유누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또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훈훈해요. 정말 훈훈하네요. 아, 보통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은 그 신용도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출을 해주고 그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제2, 제3금융권으로 가서 소위 이제 사채 같은 걸 얻어 쓰기도 하고 그거는 또 고액의 또 이자 부담을 가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라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도 보지 않고 이자도 높게 하지 않고 낮게 해주고 그 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립하는 걸 도와줬다고 하는데 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거는 실질적인 성공이 있었다는 거, 또 많은 그 채권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그라민은행이 그렇게 했던 비결은? 아무래도 대출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라민뱅크의 직원은 그냥 은행에 앉아서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이 마냥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돈 빌린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바구니를 짜서 팔아서 이제 벌어들이는 적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쓰고 모자라는 생활비는 다시 빚을 얻어 쓰고 또 불어난 이자를 갚느라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놓인 그렇게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군요.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놓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 사람이 말이죠. 그라민은행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빌렸어요. 네. 빌려갖고 먼저 비싼 이자를 물어야 했던 그 빚을 갚고 그리고 바구니를 짤 재료를 구입하고 계속 바구니를 장사를 했겠죠. 이 비싼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있고
그라민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니까 살림을 윤택해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이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저에는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장지글러의 책에서 나왔다시피 전 인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연대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되게 가슴이 뭔가 뻑먹해오네요. 네, 실제로 그 탐욕의 시대 첫 시간에서 배웠던 그 어떤 연대만이 희망이라는 부분들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훈훈한 사례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정말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정말 그라민뱅크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연대를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자생 능력을 갖는 데 도와주는 건데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빈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잘 살도록 돕는다는 취지는 어찌 보면 개도국에게 구조조정 정책을 제시하면서 융자를 제공한 IMF와 세계은행의 취지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니까. 네, 겉보기에는 그냥 결과와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겉보기만 본다면은 그 취지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그라민뱅크는 신용이 없어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한테 소액 대출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이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이윤 만드는 방법을 도와줄 뿐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반면에 IMF는 세계은행과 함께 가난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구조조정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죠. 네, 그렇죠. 네, 이로 인해서 개도국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한 이스털리는 근데 그라민뱅크가 자기 입장에서는 이스털리 입장에서는 완벽한다고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털리는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그라민뱅크는 일단은 빈민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지 않고 신용이 낮아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정말 바람직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그 탐색가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스털리가 세계의 절반 구하기를 통해 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원조는 빈곤의 종말을 성취할 수 없다.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업의 역동성에 기초한 자생적 발전만이 빈곤의 종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지역의 시장은 외부인들이 고안한 하향적 계획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라는 건 원래 사람이 모이는 곳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자생적인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보다 지역 전통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런 어떤 하향식 계획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으로 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열 씨도 이스털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스털리의 그 주장을 한번 추려보자면요. 대규모 원조를 통해서 비서구 지역을 변화 개발시킨다는 망상에서 깨어나라. 개발 원조 기관들은 제한적이고 해결 가능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라. 당신이 세계의 빈곤을 즉시 제거하거나 평화를 가져오거나 환경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당신이 다른 나라 국민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후견인적인 자신감은 버려라. 수원국 정부나 사회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말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 잔악한 다른 나라 군대의 무기를 팔지 마라. 네, 제가 7번부터 읽겠습니다. 수원국의 관료제 또는 부패한 정권을 먹여 살리고 있는 차관 융자를 멈춰라. 8번 정상회의와 거칠해야 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9번 총체적인 제도 개혁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라. 10번 우리 목표는 정부나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민들 개개인이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1번
공여국이 수원국의 정부보다 빈민들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대외 원조를 혼란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 좀 길죠?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번. 네. 공여국이 수원국의 정부보다 빈민들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대외 원조를 혼란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 12번. 모든 원조 기관들은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원조와 개발 정책을 연구할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하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면 네. 네, 이거 정말 12번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네. 사실 또 굉장히 부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받는 네. 입장에서는. 예. 하나 남았는데 13번은 어떻게 혜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원조 기관들은 자신들 스스로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부문과 한 지역 사회만을 전담하도록 하라. 그리고 개별적인 목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자신들의 결과에 책임을 져라. 이게 5장에서 그런 네. 말이 나오거든요. 네. 유엔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세계은행과 IMF를 같이 분야를 좀 좁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유엔이 설립된 목적이나 그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런 주장은 약간 어불성설. 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를 포괄해야 하는 그런 유엔에게 선택과 집중을 선택하라는 권고는 약간은 좀 안 맞지 않는. 약간은 만약 유엔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만 딱 몰두해서 한다면 물론 효과는 그 분야에 대해서 효과는 좋겠지만 유엔이 존재하는 자체가 그것이 아닌데 네. 그건 마치 이제 괴종시계에서 뻐꾸기를 빼는 거와 같다는 느낌일까요? 괴종시계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큰 그 화면으로 그 시간을 보여주고 네. 정시가 되었을 때 이제 우렁차 뻐꾸기 소리로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인데 정작 거기에서 그 뻐꾸기를 빼라고 하면은 그 본디 취지에서 제약된 어느 정도 일부분밖에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참신하고 적절한 비유네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비유. 개종식의 합법국이 왠지 청취자분들은 요거 하나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렇게 지금 이스털리가 말씀하시는 그 유엔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위에 보면은 뭐 원조 기관들이 연구 기금을 마련해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뭐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하라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네. 뭐 연구소 외에도 보면은 물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반적인 그런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 와중에 아끼면은 사업할 때마다 이거 조금 아끼고 저거 조금 아끼고 하면 조금은 또 모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해외봉사를 또 작년 여름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또 갔다 왔어요. 네. 두 번 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 소속으로 갔었던 거였는데 여기에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 소속 그 봉사 단원으로 단기로 갔다 오신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해외봉사를 갈 때 물론 뭐 대학생 해외봉사가 그렇게 뭐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한참 처음 이쪽에 발을 디딜 때는 그게 그 비행기 값을 차라리 현지에 있는 NGO에 기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청년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공감과 이해 그런 거를 배우고 오라는 취지에서 보내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이렇게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같이 갔었는데 여기에서는 현지 그래도 갔을 때 활동이 봉사 활동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문화 교류 그러니까 현지인들과의 그런 교류 그런 거를 중심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면은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 사업이니까 결코 이제 납세자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릴 만한 그런 행위를 할 때
사업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까지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나 싶을 만한 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면이 좀 있었었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아껴서 차라리 현지에 책 한 권이라도 더 사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 이제 연말 되면은 보도블록 엄청 많이 갈잖아요. 네. 그게 좀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형적인 그런 행정 예산 처리 구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암만 하반기 때 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할 거를 조심해서 상반기 때 긴축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만약에 예산이 12월까지 다 끝나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다음 연도에 그만큼 예산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껴서 남게 된 그런 예산이 킵돼서 내년에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같은 동시대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좀 자금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 융통성 있게 전환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게 예산의 융통성과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우리가 야 사업비니까 법인카드니까 막 쓰자 이런 게 아니라 법인카드니까 좀 더 아껴서 다른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행정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렇죠. 작년에 작년 겨울이었다고 했나요? 아까 예, 올해 1월. 올해 1월 달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원조 공여국이 여기서도 계속 뭐 느낄 수 있는데 원조 공여국이 솔직히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 불쌍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긴 어렵죠. 솔직히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지 그런 ODA를 제공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ODA를 얼만큼 제공을 해서 이런 우리 성과를 얻었다. 우리한테 이런 이득이 왔다라고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세금을 거기에다 쓰는 걸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공여국들이 자기들한테도 돌아올 이익을 찾는데 이게 너무 과열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제공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하는 건데 중국은 공식적인 OECD 닥 회원도 아니고 정말 선진국도 아니고 근데 개도국이지만 개도국에다가 이렇게 ODA를 제공하는 남남 협력식으로 ODA를 제공하는 하나의 원조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하는 목적 중 가장 큰 하나가 아프리카에다가 자기 중국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는 건데 문제가 원래 그런 외국 자본 투자는 분쟁 지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남수단이나 이런 분쟁이 엄청 극심하고 독재자가 엄청나게 많은 학살을 일삼았던 그런 국가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석유를 발굴하고 석유를 시추하고 그런 판매 수입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아프리카라고도 불러요. 이런 아프리카에 중국이 정말 많이 침투하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그 국가의 국가 GDP가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중국인들이 더 많이 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중국이 G77에 속해서 개발도상국 그룹이라고 겉보기에는 여겨지지만 사실상은 G2에 해당하는 막강한 경제 대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그 자원 같은 걸 이렇게 가져올 그런 포석을 이미 깔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서구
선진 공여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행동을 엄청 비판하거든요.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네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진 공여국도 할 말은 없어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사례가 기억이 났는데 그 르완다 대학살 사건에 프랑스가 개입했던 얘기 저희가 네, 지난주에 했던 네.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네. 뭐 겉으로는 르완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차관을 준 것 같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항목 중에 잔악한 다른 나라 군대에 무기를 팔지 마라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네. 칼을 사오는데 그 차관이 쓰였죠. 네. 그러니까 경제 개발에 쓰이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도 차관을 빌려줬다고까지 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식의 이런 걸 두고 불쾌한 채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부채 탕감 이스털리가 이 책에서 부채 탕감에 대해서 조금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왔어요. 네. 보였는데 네. 사실 이런 불쾌한 채무가 있다는 걸 보았을 때는 부채 탕감이 필요해요. 맞아요. 부채 탕감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그 HPIC라고 해서 최다 외채 빈곤국을 선정을 해요. 이제 그 빈곤국이 빈곤 감축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세계은행이나 IMF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종 기관에서 그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얘네들 좀 괜찮네, 보고서 괜찮네 싶으면은 이제 차관을 제공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만약에 그 부채를 삭감하지 않았을 경우 그 국가는 이자 상환이라고 하죠. 이자를 갚는 것도 제로 상태예요. 네. 그런 국가들은 최빈곤국이기 때문에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인데 원금을 언제 갚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탕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스털리는 약간 부채 탕감을 해봤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어떤 어떤 얘기요? 제가 CPS 시작할 때 CPS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CPS 중점 협력국으로 26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솔로몬 군도예요. 네. 솔로몬 군도는 우리 오세아니아 쪽에서 이렇게 호주 옆쪽에 위치한 그렇죠. 남태평양. 네, 남태평양 쪽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인데요. 이 솔로몬 제도의 경우 역사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민 지배를 정말 극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역사적 책임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많은 원조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대뜸 한국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군도를 선택했어요. 되게 왜요? 아이러니하죠. 저도 그때 강연회를 듣고 왜 들어갔을까 너무 궁금해서 거기 토론자 패널분 중 한 분한테 이렇게 가서 여쭤봤더니 이 솔로몬 군도는 경제 협력적인 목적이 강하다고 합니다. 경제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3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 8개인가 7개의 목적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 경제협력 이익 증진을 위한 원조가 있는데 솔로몬 군도는 경제협력 이익을 위한 원조인 거예요. 왜 우리 참치 알죠? 네네. 네, 그 동그란 캔에 들어있는 네, 참치요. 그 원형 캔 안에 들어있는 네. 그 참치. 네. 디참치. 네 맞아요. 네. 참치 회사가 많으니까 참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동그란 원 안에 들어있는 네. 참치. 네. 디참치가 이제 참치가 남태평양에 많이 잡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원양어선들이 되게 많이 와요. 네. 스페인을 비롯해서 여러 서구 국가부터 막 홍콩까지 해서 정말 많은 원양어선들이 오는데 디참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영해지만 영해에다가 이제 제약이 많아요. 배타적 경제 수요. 네, 그린피스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이걸 허가받지 않으면 솔로몬 제도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조업 행위를 할 수 없나요? 네, 조업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참치가 거기에서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이렇게 넘어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협력을 위해서 솔로몬 제도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참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솔로몬 제도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솔로몬 제도 뒤참치의 조업 방식, 그 참치를 잡는 방식이 네.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고 그 남태평양에 조업 행위를 하는 그런 대형 죄송합니다. 원양어선. 대형 원양 어선 때문에 거기 솔로몬 제도에 사는 원주민들이 네. 삶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환경적으로 먼저 얘기해보면 동원참 잠깐 쉬었다. 네, 뒤참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그 집어 장치를 사용해서 참치를 잡아요. 집어 장치가 뭐냐면요, 이런 기둥을 바닷속에 넣고 초음파를 보내요. 그러면 그 기둥 옆에 치어들이 모이고 그 치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참치가 꼬이겠군요. 네, 그쵸. 잘하십니다. 참치가 모이면 그때 이제 어망을 확 내려가지고 바로 딱 잡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참치만 들어있다는 게 아니죠. 그 어망 안에는 참치뿐만 아니라 참치가 먹으러 온 치어들, 그리고 바다거북이, 오징어, 불가사리, 고래, 심지어 상어까지 엄청나게 많은 해양 생물들이 잡혀요. 근데 고래까지 잡힐 정도면 이건 네. 환경 생태계에 엄청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가 그런 집어 장치로 조업 행위를 하는 그런 어선들을 다 이렇게 고발하고 밖으로 외부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참치가 그런 조업 행위로 세계적으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참치 회사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참치를 잡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 바다 쓰레기처럼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양 생물들이, 참치를 제외한 모든 해양 생물들이 바다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해양 생태계가 되게 많이 파괴가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죽으니까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솔로몬 제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건,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남태평양 참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제도 사람들은 먹을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해안가 가서 참치를 딱 잡아서 먹는 게 그냥 삶이었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참치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안가 가서 참치를 잡을 수가 없대요. 멀리 꼬박 하루를 걸려서 참치를 잡아가지고 시장에 급하게 팔고 남은 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해안 중심까지, 깊은 해안 수역까지 가면은 대형 원양 어선들이 있어가지고 참치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가 많은 그 남태평양 국가의 사람들이 참치 달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큐멘터리. 뭔가 되게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러게요. 주객이 전도된 네. 이렇게 현지인들의 삶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CPS 사업에 솔로몬 군도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제 2014년부터 CPS를 약간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솔로몬 군도가 계속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계속 주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한 지주가 그 소작농들한테 제발 쌀 한 톤만 줘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과 뭔가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아니 당연히 내 땅에서 난 쌀인데 당연히 내가 일부 받아야 할 의무라기보다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참 어이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탐색가들이 그렇게 많은 현장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혜원 씨는 저는 네. 솔직히 어떤 것이 바람직한 대외 원조다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견해가 있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 뭐다라고 답이 안 나온 거는 그만큼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어렵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항상 이렇게 뭐가 잘못된지 의식을 하고 그걸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첫 걸음인 것 같아요. 네. 일신울신 우리나라와 또 세계 각국 또 각 기관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서 네. 더 평화를 빨리, 빈곤 퇴치를 빨리 이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오늘 그 동렬 씨의 깨알 같은 비유들과 혜원 씨 아주 명확한 어떤 이런 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설명들을 통해서 윌리엄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영어로는 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책을 부족하지만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한 10번쯤 나눠서 해도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죠. 모자랐는데 예, 계속 해야죠, 얘기를 이제. 네, 기회가 앞으로 많으니까요. 네. 또 우리 할 얘기가 계속 있을 걸로 이제 약속하고요. 네. 그냥 지금 이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두 분이 다 말씀 내용 속에 들어 있었지만은 계획가적인 접근보다는 탐색가로서 어떤 그 빈민들의 그리고 그 수요자들의 그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주어진 인센티브 그리고 빈민들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이게 그게 가능한 걸로 이제 민주주의를 예로 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획가들이 그냥 한번 하고 계속 밀어내기 형태의 그런 어떤 빅푸시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조금 책임을 지음으로써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평가에 대한 것들 강화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원조에 대한 원조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양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질적인 건 같이 고려하자 이런 이야기로 네, 맞아요. 좀 가볍지만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네. 우리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쉬워요. 이제 좀 네. 할 얘기 아직 많으시죠? 네. 네. 여러 가지 이 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네. 국제개발 협력의 초점은 개발도상국이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 선진국들이 자금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그거를 권력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갱스터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조 자금을 권력처럼 사용하지 마라. 네. 전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지나치지 않지만 정말 원조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 책임에는 그 정말 원조의 실제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빈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야 한다. 그렇게도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또 이제 지난 시간 제프리 삭스, 이번 시간 윌리엄 이스털리, 또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담비사 담비사. 모요의 담비사 죽음 모요. 원조. 네, 데드에이드. 네. 제가 음료수 중에 레모네이드, 체리에이드, 자몽에이드 다 필요 없고 전 데드에이드가 죄송합니다. 며칠 하나 나왔어요. 네. 다시 한번 뭐였죠? 담비사 모욕의 죽음 원조. 네, 네. 데드에이드. 영어로 데드에이드입니다. 네. 그 책을 가지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고 이번에도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이스토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계의 빈곤이 끝난 날까지 오다 가다 북카페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담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면서 오다 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